뉴욕시의회가 최근 많은 화재를 발생시킨 이바이크와 이스쿠터 등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퀸즈에서 2명의 남성이 목걸이를 낚아채가는 강도 사건이 7건 발생한 가운데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거리 쓰레기 청소를 위해 오늘부터 200명의 청소국 직원들을 투입했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 대학에서 13일 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시의회가 최근 많은 화재를 발생시킨 이바이크와 이스쿠터 등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이바이크와 이스쿠터 사용자들에게 리튬 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FDNY에 따르면 올해 이바이크 또는 이스쿠터 화재로 인한 139명의 부상자, 6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작년 수치인 79건의 부상, 4건의 사망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 배터리 판매에 대한 규제,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한 안전조치 보고, 음식 배달 드라이버들에게 안전정보 제공, 중고 배터리 조립 및 판매 금지에 대한 법안이 논의됐습니다. FDNY 관계자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이바이크와 이스쿠터 이용자들이 늘었다며 이에 따른 화재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안전수칙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이며 불법 개조 및 판매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DNY는 또 대부분의 배터리 관련 사고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오랜 시간 방치했을 때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충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규격에 맞는 제조사 충전기를 사용하고 배터리가 뜨거워지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면 곧바로 충전을 멈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퀸즈에서 2명의 남성이 목걸이를 낚아채가는 강도 사건이 7건 발생한 가운데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0월 24일 4시 30분경 엘머스트 라이턴 스트릿에서 2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2 남성은 하교 중이던 12세 소녀의 목걸이를 움켜줬으며 피해 여성이 그대로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목걸이를 움켜쥔 채 오토바이를 몰던 2 범인은 금방 중심을 잃었고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후 2 범인은 피해자의 목걸이를 빼앗아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같은 범인에 의한 7건의 강도 사건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두 잭슨하이츠, 엘머스트, 코로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들은 지금까지 총 7개의 목걸이를 훔쳤고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거리 쓰레기 청소를 위해 오늘부터 200명의 청소국 직원들을 투입했습니다. 오늘부터 200명의 청소국 직원들이 거리 정화가 필요한 천여 곳의 구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거리 청소를 위한 새 정책 Get Stuff Clean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1,400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뉴욕시는 거리 정화가 필요한 구역 1,500곳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통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소국 직원 20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2022에서 2023 회계연도에 $710만, 그 이후 매년 $650만 이상을 투입해
시전역 곳곳에 위치한 무인지역 1,500여 곳을 정기적으로 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와 공원, 고속도로, 지하도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시는 거리에 방치되는 쓰레기 때문에 전년 대비 70% 늘어난 쥐 출몰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회계연도에 $60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100만 이상 예산을 추가해 쥐덫을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 대학에서 13일 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경찰은 13일 밤 오후 10시 40분 캠퍼스 내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학교 재학생인 크리스토퍼 다르넬 존스 주니어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끝에 14일 오전 11시 30분경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대학은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의 대피를 권고했고 모든 건물을 봉쇄했습니다. 용의자가 대학교 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는 봉쇄령을 해제했습니다. 사망자 모두 미식축구 선수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수들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버스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도중에 용의자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지난 2018년 이 학교 미식축구 선수였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록펠러 센터에 세워질 크리스마스 트리가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82피트 높이의 노르웨이 스프루스 나무가 퀸즈버리에서 맨해튼까지 약 200마일을 거쳐 수송됐습니다. 관계자들은 나무를 록펠러 센터 앞에서 크레인을 통해 들어 올렸습니다. 50피트 넓이에 약 14톤 정도 무게가 나가는 이 나무는 수완이 85년에서 90년 가까이 됐고 글렌폴즈의 리보위츠 가문으로부터 기부됐습니다. 이 나무는 5만 개 이상의 LED 전구로 장식되고 꼭대기에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제작한 크리스탈 별이 달리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제작된 이 별은 2018년 다니엘 리베스킨드 건축가로부터 제작됐고 무게는 약 900파운드와 300만 개의 수정으로 덮인 70개의 꼭지가 특징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아이콘은 11월 30일 수요일 저녁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시즌이 끝나면 나무는 주거 공간을 위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됩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불이 켜지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24시간 불이 켜질 예정입니다. G20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미국 시간 오늘 새벽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한 뒤 얼굴을 마주보며 3시간 동안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두고 긴밀한 협의를 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기후변화, 식량 부족 등의 문제에 양국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략적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 당대회 등 각자의 국내 정치 현안을 무난하게 마무리한 상황이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양국 모두 당장 오늘 정상회담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은 부인했지만 세계 정세가 새로운 냉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대 강국이 망가져가는 관계를 복원하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악화되기 시작했고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긴장이 더욱 고조됐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마주보며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체 외국 방문을 꺼렸던 시진핑 주석도 약 3년 만에 세계 무대에 복귀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민주당이 네바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승리하면서 상원 다수당 수성에 성공했고 연방하원도 접전이 계속되면서 누가 장악할지 점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네바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역인 민주당의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 상원의원이 계속 열세를 보이다 사전투표 개표에서 몰표가 쏟아지면서 공화당 후보를 약 6,500표, 불과 0.65%포인트 차이로 꺾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아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현역인 마크 켈리 의원이 공화당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를 약 5.7%포인트 차이로 꺾음에 따라 49대 49 동률을 기록했던 상원 의석은 네바다주 승리에 따라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해 상원 장악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의원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감안하면 51석을 확보해
만약 다음 달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화당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던 연방 하원의원 선거도 개표가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피를 말리는 접전으로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212석, 민주당이 204석으로 전체 435석 중 19석이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이며 공화당은 현재 의석보다 10석을 더 얻었지만 과반수에서 6석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지만 양당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화당 중도파가 이탈할 경우 공화당의 하원 장악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간선거 이후 자신의 거취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아직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선전으로 거취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급적 빨리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과는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많은 일을 성취한 사람이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선거 직전인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피습당해 중상을 입음으로써 민주당의 중간선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올해 82세로 지난 2003년부터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로 약 20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며 하원의장을 맡는 등 오랜 기간 민주당 내 최고 권력을 장악했고 이제 은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지사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굳힌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쳤습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9일부터 사흘간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화당과 친공화당 유권자의 42%가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드샌티스 주지사를 꼽았습니다. 반면 차기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은 35%에 그쳤습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였고 드샌티스 후보는 35%였지만 중간선거 이후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특히 공화당이 예상 밖으로 고전한 주 원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언급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34%는 민주당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했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43%는 민주당이 예상을 넘는 의석을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과 관련 트럼프가 자신을 위험에 처하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주의한 언동과 부주의한 행동이 지난해 1월 6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연방의사당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둘러싼 문제의 일부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지옥처럼 싸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서 의사당으로 달려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펜스의 목을 매달아라라고 외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세계적 여파를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우려했지만 미국 정책이 적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20 정상회담 참가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우리의 정책에는 부정적 여파가 있으며 당연히 많은 국가가 미국 정책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강달러와 환율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우리는 저소득 국가들의 부채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세계 경제를 괴롭히는 문제는 매우 이례적이며 국가별로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많은 국가들이 단결해 공동의 재정 부양책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각 나라의 재정적 여건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각각 다르다며 공동의 단일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옐런 장관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달러화의 가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달러 강세는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미국의 특정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모두 살리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한국과 유럽 등의 우려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현안을 논의하겠지만 주변국이 미처 모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해 개정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시애틀을 관할하는 워싱턴주 킹스카운티 검사장에 한국계 혼혈 여성인 리사 매니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음이 국가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B-17 폭격기와 P-63 전투기가 충돌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10시 15분쯤 베네튼 첼시의 고급 갤러리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딸인 올해 29살 티파니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레바논계 아프리카 재벌인 25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컨트리 뮤직의 여왕으로 불리는 올해 76세의 돌리 파튼이 어린이 구호와 문맹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프 베이조스 재단으로부터 1억 달러의 기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혈액 몇 방울로 질병을 진단하는 장비를 개발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엘리자베스 홈스 테라노스 전 최고 경영자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전자담배 업체인 줄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직원 30%를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